오늘 강의는 제 책의 제목과 똑같이 그림은 이로다로 큰 주제를 잡았는데요. 일반 분들이 미술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친해지기가 어려워서 화가들의 어떤 삶과 스토리를 알려드리면 좀 미술을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명의 화가들과 그 화가들이 왜 그런 그림을 그렸는지 그리고 그 화가들의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오늘 그 강의의 제목을 그림은 이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 책 중에 하나의 제목이에요. 저 이 책을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강의 제목으로 사용을 했고 작품들을 정말 많이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미지들. 그래서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등받이도 있으시니까 편하게 마치 광고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작품을 보시는 거죠. 근데 목표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강의가 끝났을 때 내가 혹은 나는 어떤 그림을 좋아하지? 하나만 떠오르면 돼요. 왜냐하면 취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나의 취향을 찾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미술을 좋아하는지. 그게 미술하고 친해지는 첫 번째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할 거고 내가 어떤 그림을 좋아하는지가 왜 중요하냐면 음악은 어때요? 음악은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가 다 달라요. 길거리에서 우리가 어디 카페를 갔는데 좋은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어떤 어플이 생겼냐면 눌러요. 그럼 그 음악이 뭔지 찾아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훨씬 쉽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미술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 좋아하는 화가가 잘 없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야 친해지는 거기 때문에 미술사가 어려워요. 미술 감상이 어려워요. 라고 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화가를 좋아하는지, 어떤 그림풍을 좋아하는지를 아직 몰라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대요. 어려운 미술을 보면 진짜 왜 이렇게 어려워? 이게 뭐 하자는 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런데요. 근데 쉬운 미술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씨 나도 그리겠네 이래요. 미술만 기준이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음악은 힙합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 말이 빨라? 얘네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이런 말 안 하거든요. 클래식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 조용해? 왜 가사가 없어?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미술은 어려운 미술은 어렵다고 뭐라고 하고 쉬운 미술은 쉽다고 뭐라고 해요. 근데 사실 둘 다 필요하거든요, 세상에. 이유는 어떠한 문화가 길게 연결이 되려면 다양해야 돼요. 드라마 정말 다양하거든요. 아침에 딱 드라마 키면 어때요? 막 김치로 뺨을 때리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소위 말하는 이제 막장 드라마. 밤이 되면 이순신이 또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순신을 보면서 왜 사랑이 없지?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드라마도 다양성을 인정하는데 이상하게 미술만 우리가 잣대를 어려운 미술은 어렵다고 뭐라 그러고 쉬운 미술은 쉽다고 뭐라고 하거든요. 둘 다 있어야 발전해요. 둘 다 필요한 시기와 필요한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알고 미술을 보면 비판하는 마음이 조금 사라져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챕터가 2개 정도 나뉘는데 제가 창의력 하면 떠오르는 화가들. 끈기. 이 화가의 메인 테마는 끈기다. 이 화가는 극복이다. 이렇게 나누어 봤어요. 일단은 창의력은 일단 마그리트예요. 마그리트는 철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예요. 그래서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쉬워요. 나는 그 이전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사물을 보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하죠. 마그리트가 왜 창의력의 대가냐면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너무 창의적인가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파이프죠. 그럼 왜 이 화가는 여기다가 왜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적었을까? 마그리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파이프라고 사람들이 이름 붙여서 파이프인 거죠. 얘를 아프리카 원주민한테 줬어요. 전혀 다른 물건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명명한 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의자는 의자, 책상은 책상. 근데 만약에 이 아이에게 우리가 커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다 또 커피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사물의 본질은 이름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또 있다. 항상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문을 제공하죠.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작품은 이 작품이에요. 마그리트가 그림 그릴 때 법칙이 있어요. 한 가지만 바꿔요. 한 가지. 여기선 원래 뭐가 내려야 되죠? 그죠. 성인들은 고정관념이 휩싸여서 다 비라고 얘기해요. 아이들은 막 똥, 음식, 우박 막 이러는데 저도 비라고 얘기했어요. 그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의 비라는 뜻을 갖고 있는 작품인데 중년의 신사가 막 하늘에서 떨어지죠.
어때요? 이 그림 보면 기분이 어때요? 솔직하게. 우울해요, 또. 감정이 없는 걸로. 미술치료란 단어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미술치료는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치유가 좋은 단어예요. 저 학회에서는 치유를 많이 쓰려고 하고 있어요. 이유는 치료는 수동적인 거예요. 그림을 본다고, 저도 그림은 이로다라고 제목을 지었지만 그림을 본다고 치료가 되면은 제가 목사님이 되는 거잖아요. 치유는 자생의 힘이 있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공감하고. 근데 이 그림이 미술 치유에 많이 쓰이는 이유는 중년의 신사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되게 답답해요. 출퇴근하는 자기들 같대요. 똑같은 옷을 입고 막 대량 생산,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근데 아이들은 되게 재밌어요. 막 빵빵 터져요. 좋대요. 웃기대요. 그래서 그림이라는 게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끼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화가를 누가 좋아하냐면 신세계가 진짜 좋아해요. 신세계 백화점이 공사할 때 이렇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신세계라는 브랜드가 마그리트를 계속 10년 넘게 쓰고 있어요. 고속터미널 지나가면 마그리트의 그림, 마그리트의 명언, 쇼핑백도 다 마그리트예요. 한 기업이 이 작가를 진짜 좋아하는 이유는 창의력이라는 게 있겠죠. 마그리트의 그림이 어떤 식으로 인용이 많이 되냐면 활용이 이렇게, 이건 비밀독서단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여기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가 그림을 봐야 되는 이유. 여기 어린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공부할 거 많은데 왜 우리가 그림을 봐야 하는가? 미술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위대한 예술은 또 다른 위대한 예술을 낳아요. 문화를. 어떻게 마그리트의 그림이 다양한 문화에 활용이 됐는지를 보는 거죠.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애니메이션 감독도 처음에 마그리트의 저 그림을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피카소의 말을 인용하죠. 위대한 창조자는 훔친다라고 하잖아요. 훔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문화예술을 많이 알고 있으면 당장에 막 월급이 많아진다거나 집이 좋아진다거나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세포 속에 이게 간직이 돼 있어서 어떠한 다른 일을 할 때 다른 방식으로 표출이 돼요. 훨씬 유연해져요. 말랑말랑해지고. LG가 감성 마케팅을 정말 잘 쓰거든요. 저작권이 만료된 고우의 자화상으로 기침하니까 에어컨 선전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잘 활용한 거죠. 아니까 쓴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화 작가가 있어요. 앤서니 브라운이라고. 이 앤서니 브라운 책은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대요. 근데 앤서니 브라운 그 동화책 보다 보면 다 마그리트예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앤서니 브라운 책 보시면 마그리트 그림하고 똑같은 건 진짜 많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술사에서 가장 마그리트가 제일 영감을 나에게 많이 준다. 앤서니 브라운 그림 보면 진짜 마그리트 그림하고 비슷한 게 정말 많아요. 조금만 바꿔서 새로운 걸 창조한 거죠. 근데 그것도 능력인 거예요. 그림을 안 보고 모르고 있으면 활용이 불가능하잖아요. 매트릭스에서 이제 그 수많은 요원들의 모습도 이제 마그리트의 저 그림에서 영감을 얻었고, 마그리트가 한 가지만 바꾼다고 했잖아요. 여기선 뭘 바꿨을까요? 뭘 바꿨을까요? 크기만 바꿨어요. 이 그림은 팀 버튼이 진짜 좋아했었대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팀 버튼 영화도 마그리트랑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시각 예술가들이 좋아하는 1위 화가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그리트의 자화상이라고 불리는 이 작품인데 자기는 자화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화상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이유는 마그리트는 죽기 직전까지도 자기의 집과 자기의 어떠한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죽기 얼마 전에 한 사진작가만 불러서 공개해요, 집을. 그리고 자기 사진도 찍게 해요. 아까 봤던 그 사진이 그때 찍은 건데 사람들이 진짜 깜짝 놀래요. 이유는 좀 유명한 화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집도 조금 크고 조금 잘 살고 얼마나 창의적이길래 공간이 얼마나 창의적일까. 그리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갔대요. 근데 진짜 이 교실보다 반 사이즈 6평짜리의 집에서 방이 2개. 거실하고 침실. 아무것도 없이 자고 일어나면 9시에 출근해요. 거실로. 거실이 주방이거든요. 아뜰리에예요. 양복 다 입고. 6시까지 그려요. 그리고 퇴근해요. 침실로. 평생을 9to6를 했던 작가예요. 이게 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냐면 예술가들은 자기 마음대로 술 먹고 자기 마음대로 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재밌는 작품들이 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런 평범한 삶에서 만들어진 거죠. 성실한 습관 속에서. 그래서 마그리트의 그런 반복되고 소박한 삶이 사람들에게 왜 감동을 줬냐면 결국엔 창의력이라는 것도 새로운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일상에서 반복 속에서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감동을 주죠. 미야자키 하야 감독이 자서전을 쓰고 있어요. 막 두껍게 성경책보다 더 두꺼워요. 근데 거기 항상 등장하는 내가 사랑하는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작가가 나와요. 그게 바로 마그리트예요. 그렇다면 미야자키 하야 감독은 자기의 작품에서 어떻게 마그리트의 그림을 이용했는지 보는 거죠. 어때요? 천공의 성 라퓨타를 이 작품을 보고 영감을 얻었어요. 그냥 천공의 성 라퓨타만 보면 저 사람 진짜 천재다 생각할 텐데 영감의 창고가 있었던 거예요. 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고 마그리트의 그림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는다. 왜냐하면 미야자키 하야 감독 보면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다리는 진짜 얇은데 몸이 진짜 거대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마그리트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거든요. 똑같이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품들을 많이 보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여기 있는 어린이 친구들은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이걸 알았으니까 앞으로 미술관에 가서 엄마 나 미술관 진짜 안 갈래.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이 봐놓으면 이 세포 안에 쌓여서 어떤 아이디어를 낼 때 푹 튀어나오거든요. 이번에는 세잔인데요. 세잔이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사과를 그렸어요. 화가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화가 좋아해요? 라고 물어보면 화가들의 80%가 다 누구 얘기하냐면 세잔 얘기예요. 세잔은 별명이 화가들의 화가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꼭 강의 때마다 넣어요. 얼마나 대단한 그림을 그렸냐면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나는 사과 하나로 파리를 놀라게 하겠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세잔이 결국에는 사과를 계속 그리니까 친구 막 모네나 르누아르나 피사로가 걱정해요. 야, 우리 요즘에 풍경화도 안 팔려. 어떡하려고 그래. 왜냐면 아무도 그림을 사지 않으니까 인상파 화가들은 점점 가난해지거든요. 사실은 중산층의 자식들이었는데 사과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잘 그리는 것도 아니에요. 보시면 테이블 선을 한번 보세요. 볼게요. 테이블 선이 여기서 시작됐죠. 테이블이 기역자로 생겼을까요? 삐뚤어졌죠. 두 번째, 한 번은 실수겠거니. 여기 시작됐죠. 테이블이 기역자가 아닌 이상 이렇게 삐뚤어질 수 없는데 세잔의 그림은 대칭이 다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얘기해요. 아니 정물화로 성공하겠다며 이렇게 틀리면 어떡해. 세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맞아라고 얘기해요. 아니, 뭐가 맞아. 인간의 눈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뚫어지게 쳐다보면 수평이 나오지 않아. 다시점을 얘기하죠. 세잔의 그림이 왜 다시점이냐면 우리가 미술책에 보면 아직도 미술책에 뭐가 있냐면 이 컵을 그리는데 시점이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림 안에는. 눈높이가 낮으면 뚜껑이 안 보이고 이 정도면 떡국으로 보이고 이렇게 하면 원으로 보이죠. 서양 미술은 시점이 하나여야 돼요. 통일. 근데 세잔의 그림은 사과 바구니 안에 있는 든 사과는 막 위에서 내려다 봤어요. 접시에 있는 빵은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봤죠. 그러니까 시점이 너무 여러 개인 거예요. 근데 세잔이 인간의 눈은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라고 계속 얘기하죠. 처음엔 화가들이 이상하죠.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근데 세잔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냐면 지방 출신이에요. 그래서 열등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파리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가장 스파게티집 이름으로 유명한 프로방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방 출신이니까 나는 열등감이 너무 많고 못 그려. 나는 그림을 그릴 때 장님이 눈을 감았다 뜬 것처럼 그릴 거야. 정말 똑같이 보는 그대로 내 머릿속에 들어온 지식 말고 그래서 계속 그리다 보니 다시점이 됐죠. 근데 이 그림이 왜 화가들이 좋아하냐면 피카소가 세잔의 그림에 감명을 받아서 입체파를 만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시점? 그럼 나는 사람 얼굴을 다시점으로 생각해 봐야겠다. 눈은 앞모습, 코는 옆모습, 가슴이 있는데 엉덩이도 끌어오는 거죠. 피카소의 입체파가 영어로 큐비즘이에요. 큐비즘. 어원이 큐브예요. 아이들이 갖고 노는 이. 다양한 각도를 한 화면에 그리는 거죠. 그래서 세잔을 화가들의 화가라고 부르는 이유가 세잔이 수없이 정물화를 그리면서 했던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말. 들어보셨을걸요? 이 세상 모든 대상은 원기둥, 원통, 육면체 이런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러면 나무를 그리고 싶으면 뭘 연습해야 돼요?
원기둥. 아파트를 그리고 싶으면 육면체. 근데 이거 우리 미술학원에서 다 하는 거예요. 미술학원 처음 가면 선생님이 선연습을 시킨 다음에 뭘 주냐면 새하얀 석고를 주죠. 너 컵 그리려면 이거 원기둥 해야 된다. 맥주병 그리려면 원기둥 해야 돼. 세잔 때문인 거예요. 세잔은 새로운 걸 계속 그리는 화가가 아니라 원리를 탐구하는 화가예요. 사과에선 구의 형태를 찾고 병에선 원기둥의 형태를 찾아요.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려면 기본을 도형화시켜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세잔이 그런 명언을 남기니까 후배들이 볼 때는 약간 수학의 정석 같은 거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세잔이 탐구한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리는 거다. 그래서 현대미술의 아버지 이런 별명이 붙어요. 이유는 세잔의 그림이 수많은 화파를 만들거든요. 이 세상 모든 물건은 도형으로 되어 있다. 추상화가들이 세잔을 진짜 좋아해요. 도형으로 그려볼까? 그 다음에 피카소 아까 나왔죠. 입체파, 다시점. 세 번째, 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세잔이. 이 두 개의 그림에서는 색에 대한 연구를 잘 볼 수 없지만 이 그림에서는 색에 대한 연구를 볼 수 있어요. 세잔이 그림을 막 그리다가 어느 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색깔을 칠하다 보니까 크기가 크고 작은 걸로 원근법을 안 해도 돼. 색깔도 그런 느낌이 있다. 푸른색은 멀어져 보이고 노란색이나 연두색은 커 보여. 지금은 컬러리스트란 직업이 있는데 이때는 없었거든요. 그런 어떤 색채 이론을 만들어요. 그리고 선을 안 그려요, 그림에. 과거의 화가들은 선이 제일 중요했어요. 스케치가. 그래서 원색을 안 써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떠올려 보세요. 원색 없어요. 다 중간색이에요. 빨갛거나 노란색을 칠하는 건 형태를 방해한다고 해서 색은 무조건 중간. 근데 세잔이 아니야. 선으로 안 그리고 면으로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다 면으로 그린 거거든요. 처음 30년간은 사과만 그려요. 말년에 한 10년은 이 산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그려요. 이렇게. 이게 자기네 고향의 돌산이에요. 생빅투아르산. 똑같은 그림을 계속 그린다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원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선으로 안 그릴 거야. 면으로 생각하자. 훗날 생면추상 화가들, 마크 로스코 같은 그림 다 면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화가들이 다 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세잔은 그걸 버리고 면이 중요해. 면으로만 그려보자 하면서 생면추상 화가들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잔의 그림 안에는 20세기의 모든 미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엔 이렇게 산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다가 폭풍우 치는 날 저기 쓰러져요. 그래서 세상을 며칠 후에 떠나는데 세잔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그림을 그렸냐면 하루에 8시간 그림 그리는 시간을 채워야 돼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안 가요. 그래서 약간 그건 아닌데 그리고 세잔이 그린 부인의 초상화는 다 화가 나 있어요. 부인이 화났어요. 왜냐면 사과는 안 움직이는데 너는 왜 이렇게 움직여?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으로서나 아들로서는 약간 괴팍한데 그 정도로 완전 빠져있던 외골수였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어요. 후배 화가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는 세 개의 사과가 있다. 첫 번째, 아담과 이브의 사과. 두 번째, 누굴까요? 뉴턴의 사과. 세 번째, 현대미술의 상징인 세잔의 사과. 요즘에 하나 더 생겼대요. 애플. 이게 세잔의 아뜰리에예요. 그 정무라 그렸던 폴 세잔의 집이 그대로 미술관으로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서 이제 정무라를 연습할 수 있어요. 정무라가 원래 되게 하찮은 장르였어요. 근데 세잔 때문에 정식 장르가 됐는데 이유는 장점이 진짜 많아요. 돈이 없는 화가들에게 모델이 필요 없고 관찰을 할 수가 막 있고 나무를 뽑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도 연습이 가능해요. 앞으로는 정무라를 보면 세잔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그림은 사거나 감동적이지 않아도 그 그림 자체만으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작가를 위해서. 이 그림은 멕시코의 프리다 칼로라는 여성화가의 자화상이에요. 프리다 칼로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보다 훨씬 예뻐요. 근데 어떤 성격이냐면 자기 자신을 올고지 자세히 그리는 편이어서 포토샵을 안 하는 스타일. 뽀샵 없이 그냥 자기를 딱 그려요. 이렇게. 프리다 칼로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어린 시절에 이제 몸이 허약했어요. 그래서 소아마비가 걸렸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안 자라요. 원래.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얇아가지고 별명이 나무다리 프리다였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항상 다리를 뒤에 이렇게 숨겨놔요. 근데 너무너무 다행인 게 명석했어요.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여자는 대학교를 많이 가지 않는데 국립예비대학교에 의사가 되기 위해 들어가요. 의대에 들어가는 거죠. 셋째 딸 중에 둘째 딸이었고 아버지의 직업은 사진가였어요. 그러다 보니 아빠 일을 많이 도우면서 자연적으로 리얼한 그림, 리얼한 표현에 많이 어렸을 때부터 노출이 돼 있었죠. 근데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18살 때 약혼자와 통학버스에 타고 집에 가는데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나요. 프리다 칼로가 탄 버스가 기차랑 충돌을 해요. 근데 하필이면 프리다 칼로가 앉은 자리에 기차의 새 기둥이 꼽히는 거죠. 그래서 프리다 칼로의 그림을 보면 그 사고 날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막 녹십자 이렇게 앰뷸런스 오고 막 온 척추가 다 부러지고 자궁이 파열되고 내장도 다 파열됐어요. 그래서 7번 정도 수술을 하거든요. 한 번만 더 하면 약이 너무 세서 못 깨어날 정도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눈을 이제 떴는데 이렇게 전신 기부스를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친구들이 막 병문안에 왔어요. 약혼자도 오고. 근데 약혼자네 집에서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프리다 칼로랑 결혼한다고 할까봐 어떻게 해요? 독일로 유학을 보내버려요. 프리다 칼로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친구들도 잃고 이제 혼자가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천장에 거울을 붙여줘요. 그러면서 그림을 많이 그리죠. 그래서 프리다 칼로의 그림의 80%는 다 뭐밖에 없을까요? 자화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프리다 칼로라는 여성의 성격이 어떠냐면 상처를 받으면 2가지 케이스가 있대요. 숨는 사람, 피하고, 정면 돌파. 근데 프리다 칼로는 완전 정면 돌파형. 그래서 그림도 씩씩해요. 자기의 아픈 걸 그대로 그려요.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자세히 보면 눈은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데 눈물을 막 흘리고 있고요. 자신의 배경은 다 황폐해요, 마음이. 그리고 원래 오른쪽 다리가 소아마비였죠. 오른쪽 다리에 훨씬 못이 많이 꽂혀 있어요. 원래 아팠던 그 다리에. 어느 날 프리다 칼로가 그림을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직업화가가 되고 싶은데 미술학원에 갈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잖아요. 당시 멕시코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누구였냐면 디에고 리베라였어요. 벽화가였어요. 디에고 리베라는 프랑스에 유학도 가서 막 파리에서 피카소와 모딜리아니와 친구였고 그다음에 미국 벽화 운동을 주도했어요. 근데 덩치가 산만하고 너무 외향적인 화가였어요. 우상이었죠. 거의 그 리틀 아티스트한테는 우상이었는데 디에고 리베라가 마을에 벽화를 그리러 왔다는 소문을 듣고 프리다 칼로가 찾아가요. 휠체어를 막 타고 그림 검사 맡으려고. 위대한 대가에게 한마디라도 들어야 되잖아요. 딱 갔는데 디에고 리베라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림 잘 그린다 하고 대충 얘기해요. 프리다 칼로가 당돌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그림을 던지면서 나는 앞으로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똑바로 평가해 주시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디에고 리베라에는 나에게 이런 여자 처음이야인 거예요. 이렇게 당돌하다니 사랑에 빠져요. 이렇게만 들으면 참 예쁜데 디에고 리베라는 피카소의 친구였던 거죠. 취미가 사랑이에요. 결혼을 이미 2번째 하고 있었고 아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는데 이제 3번째 결혼을 프리다 칼로랑 해요. 별명이 코끼리와 비둘기였어요. 결혼하는 날 프리다 칼로네 아버지가 디에고 리베라에게 우리 딸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안 될 수도 있다. 아이도 못 낳을 수도 있다. 그랬더니 디에고 리베라가 나는 그녀의 정신까지도 다 사랑을 한다. 그래서 둘이 이제 커플 아티스트가 됐어요. 하지만 디에고 리베라의 명성에 비해 프리다 칼로는 아직은 명성이 높지 않았고 원래 미술사는 책을 보면 여자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 강대국 화가들이에요.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식으로. 디에고 리베라는 멕시코가 낳은 정말 대단한 벽화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벽화 활동을 하러 가면 디에고 리베라는 밖에서만 활동을 하고 프리다 칼로는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외롭고. 그러다 보니 자화상 혼자 그리고 더 외롭고 디에고 리베라는 친구들하고 술도 먹고 바깥 활동을 많이 하고 어느 날 피카소가 디에고 리베라의 부인인 프리다 칼로의 그 그림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태어나서 본 자화상 중에 가장 처절하다라고 얘기해요. 너 부인 진짜 그림 잘 그린다. 그래서 비평가들을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프리다 칼로 별명이 뭐냐면 너무 강렬하잖아요. 근데 여자잖아요. 폭탄을 두른 리본이었어요. 그러니까 폭탄이 리본과 전혀 반대되는 의미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디에고 리베라가 실수를 하죠. 프리다 칼로랑 멕시코의 집에서 같이 이렇게 미국에서 벽화 활동 끝나고 돌아와서 지내는데 프리다 칼로의 하나뿐인 여동생 크리스티나와 이제 사랑에 빠지죠.
프리다 칼로에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워있는 7년간 자기 막내 동생 크리스티나가 하루도 빠짐없이 프리다 칼로를 챙겨줘요. 근데 그녀가 이제 이혼 후 자녀들과 함께 프리다 칼로 집에 살았는데 너무 가족 같은 자기 자식처럼 이제 조카들도 키웠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프리다 칼로가 조금 이상해져요. 머리를 다 자르고요. 남성, 여성을 다 거부해요. 자유성애자가 돼버려요.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리고 자기도 막 여자친구들도 만나고 남자친구들도 만나고 좀 특이한 이제 행동을 하죠. 그래서 두 사람은 결국엔 갈라서요. 이혼을 해요. 근데 이혼 후에도 프리다 칼로는 디에고 리베라를 너무 좋아해서 이거 이혼 후에 그린 그림이에요. 너무 당신을 사랑해서 베이비라고 불러요. 저 큰 베이비. 너무 크죠? 그래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그리죠.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시 결혼해요. 한 남자와 2번의 결혼을 하죠. 이유는 프리다 칼로에게 디에고 리베라는 정말 대단한 뮤즈였어요. 자기의 인생 통틀어 만날 수 없는 최고의 영감. 디에고 리베라도 마찬가지로. 죽는 날까지 이제 서로의 연애는 터치하지 않고 서로 이제 부부가 되는데, 프리다 칼로가 왜 유명해지냐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어떠한 머리를 자른 자화상, 그림 자체만으로 볼 때는 사실 막 예쁘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화가들도 가치관이 다 다르잖아요. 미학적 가치관이. 예를 들어 르누아르는 대표적인 낭만주의자예요. 나는 그림에 예쁜 것만 그릴 거야. 근데 프리다 칼로는 미는 추도 포함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추한 면도 미야. 우리가 흔히 미의 반대말이 추라고 생각하는데 미의 반대말은 추가 아니에요. 무예요, 무. 못 느끼는 거. 추한 것도 아름다움에 속해 있는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예쁜 그림만 좋아하는가? 이런 것도 어떠한 나의 미학적인 가치관이 되겠죠.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프리다 칼로가 진짜 멋있는 여성인 게 위대한 명품 디자이너들이 프리다 칼로에게 온갖 명품을 다 선물해요. 다 돌려보내요. 나는 멕시코의 여자므로 정통 의상만 입겠다. 그러면서 멕시코의 전통 치마 긴 거, 막 꼬무니 브라우스. 근데 이게 뉴욕에서 엄청 인기를 끌어요. 마담 프리다라는 브랜드가 나와요. 보헤미안 룩. 요즘도 그런 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이 프리다 칼로가 유행을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시크한 뉴욕 여성들에게 이런 어떠한 자기네 정체성을 가지고 옷을 입는 이 여인은 정말 멋진 그 멘토였던 거죠. 그래서 보그 잡지 촬영도 하고, 실제로 이 잡지 촬영을 할 때는 프리다 칼로는 이미 2 다리가 썩어서 절단을 하고 있었어요. 괴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무 다리를 끼우고 있어요. 그래서 전시장에 가면 프리다 칼로가 끼고 다녔던 나무 다리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극복이라는 섹션에 넣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몸이 다 썩어가고 절단이 되는데도 그림을 그렸던 힘. 그 힘이 뭘까? 상처를 직면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화가들 중에 가끔은 예쁜 그림을 그린 화가들도 멋지죠. 근데 피카소나 프리다 칼로처럼 이런 말을 해요. 화가는 예쁜 그림만 그리려고 세상에 있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의 아픔, 슬픔, 문제를 알리려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화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 다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프리다 칼로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았대요. 왜냐면 자기 몸이 이미 2 다리가 없고 썩어가고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평생의 소원이 아이를 낳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데 임신을 계속 시도해요. 자궁의 임신이 계속돼요. 그래서 나중엔 다 드러내고 더 빨리 이제 죽게 되죠. 이게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 그렸던 자화상 중 하나인데 못 쳐다보겠어요. 저는 늘 숲에 사슴이 있는데 온 몸에 화살을 맞았어요. 자신의 몸이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를 딱 쳐다보고 있어요. 저 멀리 번개가 치고 있어요. 프리다 칼로는 마지막에 이런 일기를 써요. 프리다 칼로의 모든 전시장의 마지막 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이제 외출을 한다. 내일 그 다음날 죽거든요. 근데 다시는 이 외출에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외출이 행복한 외출이 되기를이라고 써요. 그게 항상 마지막 전시장에 써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무 열심히 산 거예요. 근데 죽는 게 너무 자기한테 행복한 외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삶이 힘들었으면 행복한 외출이라고 죽음을. 하지만 살아있을 땐 열심히 살았던 거죠. 자기가 사랑했던 남편이 자신을 배반하고 몸은 계속 썩어가고 아이는 한 번도 가질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다 칼로를 살아내게 했던 힘은 자기를 그리는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그림은 예쁘지 않아도
그 화가가 존재했기 때문에 세상에 남아있는 그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명화는 제가 그림은 이루다에도 적었어요. 사람들이 명화의 기준을 여러 가지로 삼아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그 화가만의 기법이 있느냐? 시대가 흘러도 이것이 어떠한 시대성을 띠느냐? 막 수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저는 하나를 붙였어요. 그냥 한 개인에게 위로가 되는 그림도 충분히 명화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나리자가 사람들이 막 명화라고 하는데 막 너무 좋아서 막 핸드폰에 갖고 다니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세상이 정해놓은 명화고 나는 그 해바라기가 너무 안 좋은데 그냥 좋은 척을 하는 거거든요, 가끔은.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림 풍이 뭔가. 풍경화가 좋은가? 정물화가 좋은가? 뭐 설치미술 조각이 좋은가? 인물화가 좋은가? 누드화가 좋은가? 그런 것만 좀 알고 계셔도 판단이 서거든요. 그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 마음에 와닿는 작품이 한 점이라도 있으셨어요? 설마 없었어요? 있었으면 너무 성공이고, 혹시라도 미술이 좋다, 아니면 나 그림을 좀 자주 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블로그랑 포스트랑 인스타를 해요. 이유는 비가 오는 날에는 비 오는 그림, 뭐 가을이면 가을 그림 이런 걸 짧게 올려요. 핸드폰에 그 즐겨찾기 이런 거 해놓고 그림들을 보세요.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꾹 누르면 저장도 하시고 핸드폰 배경화면에도 깔아 놓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틈새 시간에 이렇게 길게 저와 만났잖아요. 우리가 또 다시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림 더 보고 싶으시면 블로그로 오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너무 먼 미술이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미술이 정말 치유고 위로가 되었고요. 처음 생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명화를 이야기로 풀어주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잘 만나지 못했던 굉장히 좋은 작가들, 아티스트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좀 새로운 충격이었고, 이런 기회를 조금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림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면 좋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해석을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미술의 갈래 중에서도 옛그림과 색채, 서양 미술, 공예의 4가지 키워드를 선정하였고, 이제 다양한 접근점으로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의 주제 도서는 이소영 작가의 그림은 위로다입니다. 저자는 그림을 감상하기 위해 어렵고 복잡한 이론은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저 보기만 해도 마음이 치유되고 활력이 솟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명화가 가진 힘이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들려주는 그림과 그에 얽힌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가슴 묵직한 감동을, 때로는 입가에 살며시 번지는 미소를 만드는 그림의 마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017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진동도서관은 1993년 개관 이래 지역의 정보 창구이자 생활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자료와 전자정보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으며,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친절과 봉사가 깃든 친숙한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